예, 2강 2부 하도록 하죠. 오늘 두 번째 우리 병영 독서 코칭 수업에서는 7개 코드로 읽는 유럽 도시를 읽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1부에서는 7개의 그 코드 중에서 꿈, 의 꿈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꿈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또 7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4개 정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했었지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과 관련된 이야기를, 예, 음, 단테 신곡과 관련된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 그 부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어, 미켈란젤로의 그림 최후 심판과 관련된 전쟁의, 그러니까 세속의 어떤 욕망과 전쟁의 폐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일부에서요. 예, 그다음에 이제 2부는 한 두 편 이야기 또 할 텐데요. 선생님 연주가 끝났는데요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베토벤 교향곡 합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베토벤이 그 교향곡 합창에서 가사로 사용한 슐러의 환희의 송가의 원 제목은 기쁨에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의인화한 실러의 시는, 그러니까 기쁨에게, 누구누구에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근데 기쁨은 이제 의인화했다는 얘기는, 기쁨은 뭐뭐에게, 그러니까 기쁨을 이 추상적인 어떤 정서를 그 정서적 표현이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의인화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의인화한 슐러의 시는 내용적으로 보면 자유로운 창조주 밑에서 온 인류가 형제처럼 지내는 조화로운 세계를 꿈꾸는 그런 이제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그의 교향곡 합창에서 슐러의 그 시를 일부 가져다 이제 가사로 썼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제 인류의 보편적 형제를 노래한 이 슐러는 몇 년 후에 발발한 프랑스 혁명에 이제 깊은 충격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유평등 박애를 외치며 음, 동포 형제들을 자유평등 박애를 외쳐놓고 그 얘기죠. 그 자신들의 동포 또 형제들을 단도대로 끌고 간 혁명 세력, 그다음에 그런 혁명 세력과 이들의 그 전쟁을, 프랑스 대혁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의 소위 일어났던 이념적 가치를 주변 세계에 확장하고자 했던 나폴레옹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프랑스 내부적으로는 자유평등 박애를 외치면서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결국 자신들이 어떤 동포들을 단두대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이죠. 지금 이 책 저자의 해석과 판단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 역시 바로 이런 자유평등 파괴를 기치로 내건 프랑스 대혁명의 그런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주변 나라에 이제 확산하기 위한 전쟁을 벌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을 포용하는 대신에 총칼로 제압했다. 그럼에도 베토벤은 모든 인간이 이 노래를 통해서 그 얘기죠. 이 모든 인간이 한 형제처럼 화평하게 사는 이상사의 꿈을 노래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챕터가 꿈이라고 하는 코드 속에서 유럽의 특정한 어떤 공간, 그다음에 그 공간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제가 여기에 이제 이 프랑스 대혁명과 관련된, 그다음에 나폴레옹 전쟁과 관련된 이 저자의 해석과 판단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괄호 쳐서
설명해 놓고 있는 부분은 이 저자의 이 어떤 해석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뭐냐면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은 어, 전쟁이 여러분 혹시 장병 여러분들께서 이제 같이 토론하신다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전쟁의 장점이 있습니까? 그 전쟁의 단점은 그 전쟁의 패해는 지난 일부에서도 이야기했었고 그렇죠? 일단 전쟁은 어떤 전쟁이든 간에 그 사람들의 목숨을 생명을 박탈하죠. 그리고 여인들은 성적 착취를 당하고 이를테면 도시는 파괴되고 폐허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죽거나 다치거나 가족과 이별하는 그런 처참한 그다음에 이제 전쟁에서 진 쪽은 전쟁에 이긴 쪽에 노예가 되는 것이죠. 비참하죠. 그러니까 저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하나의 재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전쟁이 갖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어떤 문화가 교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상품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문명의 그 진보랄까. 그다음에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상대방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의 총력전이죠. 그 나라, 그 사회의 모든 자원이 총동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떤 과학기술의 특히 무기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과학기술의 또 발전. 근데 이것이 이제 무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어떤 연관된 분야로 확산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은 파괴를 가져오지만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어떤 소위 문화의 어떤 교류 그리고 교역의 증진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 그래서 결국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경우는 당장은 또 아니지만 어, 크게 이제 길게 보면 어떤 역사가 발전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도 전쟁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토론해 보실 만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책과 관련돼서 좀 좁혀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럼 이를테면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 책의 저자는 결국은 그 이제 프랑스 대혁명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나폴레옹 전쟁도 그렇고. 자, 그러면 간략하게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 가면서 우리 장병 여러분들의 판단도 또 해 보시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대혁명은 이제 그 프랑스 왕 루이는 루이 16세죠. 그 악화된 재정을 그러니까 왕실에서 너무나 낭비가 심하고 그래서 재정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런 세금을 이제 좀 더 많이 걷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금 문제를 다룰 전국 신분회의를 소집합니다. 제1신분은 성직자, 제2신분은 귀족, 제3신분은 평민이죠. 되게 이제 농민을 의미하는 거죠. 이 각각의 신분을 대표하는 소위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걸 하냐면 이거 그야말로 이제 소위 말하는 어용 그 제도라고 하죠. 의회가. 그래서 왕이 세금 정책에 이제 그 찬성해주는 그런 소위 거수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집된 거죠. 그러나 이제 부르주아들로 구성된 평민 대표, 아까 제가 이제 농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평민은 부르주아들, 그 농민이 아니고요. 예.
농민들은 이제 농노해서 이렇게, 예, 그 부르주아들은 이제 신흥 자본가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에서도 이제 일정하게 토지 이제 지주, 그다음에 또 자본주 생산 초기의 자본주 생산 양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상업을 통해서 일정하게 부와 세력을 형성한 그런 사람들을 소위 이제 부르주아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 부르주아들로 구성된 평면 대표들은 이런 이제 루이 16세의 그런 거수의 역할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장 많이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체 농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귀족과 성직자들 형벌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본 것이죠. 예. 어, 그래서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한 평면 대표들이 독자적으로 이제 국민의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왕 루이 16세죠. 왕은 이를 진압하죠. 그래서 무참한 학살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그러나 파리 시민들은 밤사이 무기로 습격하고 무장을 갖춰서 그에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파리 꼬뮌이라고 합니다만은 하여튼 소위 말하면 시민군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은 구체제,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거든요. 구체제 상징이었던 그 정치범들을 수용해놓은 바스티유 감옥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총격전 끝에 바스티유 감옥이 시민들이 함락이 되고 파리는 시민들의 이제 승리의 함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의 소위 어떤 그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리에서의 봉기 소식이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퍼져 나갔죠. 혁명의 불길은 전국적으로 번져 나갑니다. 곳곳에서 봉건 영주의 성이 습격당하죠. 이에 힘입어서 국민의회는 이제 봉건적 특권을 폐지한다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결국 왕과 귀족들이 물러서는 것이죠. 그리고 이가 인정되고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이 이제 입헌 군주국, 왕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네,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이제 모든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하는 이제 그런 입헌 군주국가의 헌법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기 위한 이제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유명한 이제 프랑스 그 대혁명의 인권 선언 1조를 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 세습 귀족 왕정을 부정하는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민의회는 혁명의 정신을 이렇게 인권 선언으로 정리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무엇으로부터도 침해받을 수 없는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사실을 또 분명하게 하는 거죠. 사상과 언론의 자유, 압제에 저항할 권리도 또 명시합니다. 이런 생각은 결국은 특권신분을 없애고, 왕과 귀족 같은 특권신분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부르주아들의 소위 자유주의를 현실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 대혁명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평등이라든가 자유라든가 하는 소위 헌법적 가치, 민주주의 사회의 헌법적 가치의 기초를 이룬 게 이 프랑스 대혁명이거든요. 그런데 혁명은 평화로운 이런 말의 성찬으로 어떤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어, 불가피하게 이런 이런 그 시민혁명에 저항하는 구체제가 있죠.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도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세습했던 그런 귀족 신분과 어, 막대한 어떤 그 농장과 같은 그런 어떤 재산, 이것이 당연히 침해를 받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힘을 동원해서 바로 이런 시민들의 저항을, 소위 혁명을 이제 무화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죠. 그걸 또 말로 하겠습니까? 결국 어떤 내전에 준하는 그런 소위 폭력적 상황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바로 그 얘기입니다. 부르주아들은 왕과 귀족, 성직자 특권에 저항해서 민중과 함께 혁명을 일으켰지만 능력에 따른 처벌은 또 일단 정당하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또 강조하기, 이게 이제 부르주아 혁명, 부르주아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이런 천민에 대한 소위 이들에게는 이제 이런 소위 자유권, 평등권을 준 건 아니었죠.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부르주아의 어떤 낡은 봉건 체제, 왕을 정점에 놓고 있는 낡은 봉건 체제를 무너뜨리고 소위 부르주아가 중심이 되는 이런 소위 공화국을 건국했다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하나의 그 획기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소위 프랑스 대혁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 16세와 일부 귀족들은 이제 이런 시민들의 혁명의 기운을 억누르려고 한 거죠. 왕이 곧 국가다,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루이 16세는 외국 군대를 동원해서 혁명을 진압하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군대를 이용해서 파리를 또 탈출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제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분노한 민중들은 왕을 처단하라고 외쳐대. 이때 이제 그 기요틴이라고 하는, 이 기요틴, 이게 이제 단두대라고 하죠. 프랑스 말로 기요틴, 목을 여기다가 이렇게, 루이 16세는 이제, 이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서 단두대에서 사라지죠. 그 다음에 또, 이 루이 16세의 유명한 그 부인이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하죠. 이 굶주린 시민들이, 농민들이 몰려와서 빵을 달라고 하니까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시민들의 삶과는 유리된 이 그 거대한 성취에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했던 그런 특권 계급의 그 어떤 무의식을 그렇게 알 수 있는 하나의 발화죠. 많이 회자되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최초 인류 역사에서 거의 최초죠. 시민들이 왕을 단두대에서 이제 처형한 그런 사건이 프랑스 대혁명이죠.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 주변 나라들은 이 프랑스 혁명에 경악하죠. 왜 경악하겠습니까? 혁명의 불길이 번지면 왕을 비롯한 특권 계층이 이렇게 루이 16세처럼 단두대에서 죽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들이 갖고 있던 특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반혁명 연합군을 꾸려 프랑스로 쳐들어옵니다. 혁명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지키고자 하는 부르주아 민중들은 스스로 무기를 들고 파리를 지키기 위해 몰려들어요. 이 의용군들은 포탄이 쏟아지는 속에서도 마르세이즈 프랑스 오늘 국가가 된 거죠. 를 부르면서 반혁명 연합군에 맞서 또 용감히 싸우고 이게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에 이제 왕이 없는 나라 공화국이 된 거죠. 시민들이 중심이 된 공화국. 이제 그 혁명의 지도자가 로베스피에로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 로베스피에로가 혁명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걸고 공포 정치, 그러니까 반대파들을 이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총 동원령을 내려서 18세부터 40세에 해당하는 모든 남자를 징집을 한 겁니다. 이제 무력이 있어야 이제 혁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혁명을 적으로 간주된 사람들은 처단되는데 1년 만에 50만 명 정도가 투옥되고 3만 5천 명이 처형된 거죠. 그러니까 피바람이 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혁명이 혼란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혁명 세력 내부에서 강경파, 온건파가 서로 이렇게 주도권을 이제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로베스피에로도 결국 또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 혁명은 지킬 수 있었지만 자유평등의 이상은 좀 빛이 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길게 프랑스 대혁명을 설명한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시겠죠. 아까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를테면 자유평등 박애를 외쳐놓고 동포와 형제들을 단두대로 끌고 간 혁명 세력, 그다음에 그런 혁명 세력과 이들의 전쟁을 이제 계승한 나폴레옹, 그런 나폴레옹이 이웃 나라들을 포용하는 데 신속할로 제압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 이 부분을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듯해요. 그러나 저는 이 프랑스 대혁명은 이 쿠체제를 혁명으로서
전복하고 공화정을 성립시킨,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민주주의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이런 보편적인 사상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 가장 역사의 앞에 섰던 사건이 이 프랑스 대혁명이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그 어떤 일정하게 공포 정치를 했고, 때문에 적으로 간주됐던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그건 실책이긴 하지만, 그러나 혁명은 말로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혁명에 저항하는 구체제들과의 어떤 전쟁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정하게는 희생은 그야말로 불가피하다. 고 저는 이제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 부분도 요 장병들께서 서로 한번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또 이 책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은 모든 인간이 한 형제처럼 화평하게 사는 이상사의 꿈을 노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어,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중에서 환희의 송가를 보면 이게 1824년에 완성된 베토벤 최후의 교향곡이라고 교향 예, 예, 다시 보겠습니다. 예, 네, 여기죠. 예, 예. 교향곡인데, 교향곡인데, 베토벤이 남긴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듯 합니다. 그 설명을 보면. 저는 음악은 잘 모릅니다. 예. 하여튼, 그 실러의 시에 곡을 붙인 환희의 송가, 이 부분에 담긴 인류애적인 메시지 때문에 송년음악회에서 자주 연주된다고, 1시간 한 30분가량 되는 부분이라고, 그 정도로 이렇게 좀 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베토벤의 이 합창 교향곡은 형식이라든가 그 내용에 있어서 이제 기존의 어떤 통념을 깨는 파격적인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음악의 전문적인 부분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뭐 찾아서 메모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음악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어떤 지식은 없어서 그렇구나 정도로 예,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그 지금 이제 이야기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그 전염병에 감금당한 도시들의 하늘 위로 이제 이 챕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스트 그러니까 14세기 유럽의 문화다툼 페스트는 유럽 인구의 4분의 1 혹은 뭐 3분의 1을 이제 그 기록에 따라 다릅니다.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절멸의 상태로 몰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어,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서도 한두 명 정도는 다 이 패스트 흑사병에 감염돼서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어, 의미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유럽의 4분의 1 내지는 3분의 1 정도가 다 죽음에 이르고 말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역병이 한 4년 동안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스트를, 이 흑사병을 이제 신의 그 징벌이라고 여긴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말세가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또 울부짖으면서 서로 이제 몸을 거의 발가벗고 이렇게 그 무리를 지어서 그 골목과 도로 거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서로 이제 채찍질을 하고, 이게 이제 40일 동안 헤매고 다니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걸 편타 고행이라고 또 하는데요. 자, 이, 이 이제 그림이 바로 중세의 패스트의 그런 공포를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처참한 이 흑사병, 온몸이 까맣게 타 들어가서 이제 죽고요. 그다음에
시체들을 처리하기 위해 끝없는 이런 그 시신들을 처리하기 위한 그러면서 이제 또 사람들의 어떤 공포와 좌절, 이런 것들이 이 그림 속에 잘 또 스며들어 있지요. 예. 그래서 그 보면은요,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전염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쟁과 같은 어떤 상태에 처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또 찾아놓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그 뭐냐면 19세기 이제 제국주의 열강, 특히 유럽인들이죠. 유럽인들에 의한 아프리카 식민 지배 과정에서 많은 토착 원주민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거주지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거친 그 숲속으로 이제 쫓겨가는 것이죠. 이제 죽거나 잡혀서 노예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 어,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그 거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산속에 있는 풍부한 자연의 선물, 산속에는 또 맑은 물, 고기와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다시 살아가고 또 그 뺏긴 그 땅들을 찾을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광범위한 조사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거의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상처난 짐승들처럼 소수에 죽어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의 동기였던 그들의 어떤 문화와 공동체의 삶이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 나갔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 재난적 상황, 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대규모 역병 이런 재난적 상황은 공동체의 삶을 절멸의 위기로 몰아가죠. 아까 전쟁의 폐해를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중세 유럽의 그 인구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절멸을 상태로 갔고 19세기에 이 유럽인들에 의한 아프리카의 침략 지배 과정에서 많은 원주민들이 이렇게 절멸의 상태, 죽고 또 죽음의 상태로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를 지나면서부터 19세기, 20세기를 지나면서부터는 다시 또 인구가 급증했죠. 그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전쟁과 이제 역병과 같은 이 재난의 상황에서는 두 가지, 아까 편타고행처럼,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부정적인 어떤 정념, 그런 어떤 정신적인 흐름과 함께 또, 이제 반대쪽에서는 이 공동체 위기 상황에서 소위 공동체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하기도 해요. 역사적 위기 상황 혹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 공동체의 정신을 함양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공동체의 정신을 함양하려는 어떤 노력, 그런 의도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죠. 아주 가까운 사례로 일제강점기에 그때 당시에 일본군의 어떤 군사력, 경제력을 합한 그 어떤 국력의 총합은 서구 열강과 맞먹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한반도 내에서 일본이 청나라도 꺾고 러시아도 꺾는 것을 목도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의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압도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변변찮은 무력으로는 일본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병들이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고 되찾기 위해서 의병 전쟁을 벌이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다 또 만주로, 중국으로 옮겨서
무장 항쟁을 계속했죠.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 결국은 우리 역사에 면면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의 강건한 어떤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응? 역사적 위기 상황 혹은 재난에 처하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어떤 정념 포기하고 그러나 또 그 반대편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정신의 함양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 확산하면서 공포, 불안을 부추기고 있죠. 그러나 부활의 꿈을 꾸는 이들을 위한 터전인 밀라노 두오모 성당에서 부르는 이 보첼리의 노래에는 결국 고난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노래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위기에 빠질 때 우리의 선택지에 대해서 또 토론해 볼 수 있겠죠. 밤의 소설 퀘스트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 의사 리베라든가 기자 랑베르라든가 그다음에 시청의 직원 타투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면서도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패스트균에 맞서 싸우죠. 이런 자 그다음에요. 또 이제 토론에 참고할 만한 이 챕터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이야기 하나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대치 중이던 독일군 진지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들려왔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아데스테 피델레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그래서 독일군의 노래, 프랑스군, 영국군, 벨기에 연합군의 병사들은 또 긍정적으로 화답을 하고 그들은 또 이렇게 그 대표자들끼리 만나서 크리스마스에 휴전할 것을 합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적인 친교 행위는 반역죄가 되겠죠. 전쟁 중인데 처벌될 거란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크리스마스만이라도 평화를 원했고 현장의 그 지휘장교들은 그런 행위를 묵인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참호 밖으로 나와서 이제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전우들의 시체를 또 이렇게 수습을 해서 합동으로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서로의 보고품도 교환하고 또 가족 사진도 보여주고 서로 이렇게 머리도 깎아주고 같이 사진을 찍고 축구 경기를 하기도 하죠. 이건 결국은 국가에 대한 배신 행위였죠. 그러나 실상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배신의 행위죠. 현실이 미쳐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영국군, 프랑스군, 독일군, 벨기에군 이 병사들은 그 광기의 대안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만이라도 크리스마스 하루만이라도 전쟁을 멈추고 인간 본연의 그런 순수한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를 염원했다는 얘기죠. 매우 자연스럽고 또 공포에 대한 어떤 그런 인간의 본연의 어떤 반응이었다라고 의미 부여할 수 있죠. 그들은 이제 평화를 하루였지만 평화를 이뤄냈고 그럼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스스로를 치유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음악의 위대한 힘을 또 뭐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근 이제 음악으로 이제 표출되긴 했지만 음악으로 표상되는 그 인간의 내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따뜻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어떤 감각을 저 음악이 깨우쳐서 잠시나마 그들에게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줬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이 7개 코드로 읽는 유럽 도시 이 책을 이렇게 읽고 이제 어떤 활동을 또 해볼 수 있느냐면요. 덕후 활동에 관련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7개 코드로 읽는 유럽 도시 이 책에 들어있는 그 여러 49편의 이야기 중에서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챕터 꿈속에 들어있는 7개 이야기 중에서 또 4편만 나름대로 선정해서
설명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제가 일부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저와 함께 다루지 않았던 챕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읽고 발표하면서 주제를 심화 확장하여 나가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꿈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제가 7편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4편만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3편. 특히 제가 또 흥미있는 것이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확산을 다룬 내용도 굉장히 흥미가 있었어요. 도시 건축물은 오늘 도시 건축물은 거의 모두 철근 콘크리트 방식이죠. 특히 아파트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가 갖는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 구조를, 그러니까 아파트를 이 비판적으로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획일화된, 그러니까 회색 그 콘크리트, 회색의 그런 그 소위 이제 좀 닭장처럼 획일화된 그런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사실 이웃 간의 철저한 단절이죠. 저도 제 이제 아파트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저희 집 있고 바로 앞집 이렇게 같은 라인에 딱 두 집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앞집에 이제 살던 사람이 또 이사를 가고 새로 이사를 왔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 전에 살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김치도 좀 담그면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했었는데 새로 들어온 이사원분들은 누군지 이사 와서도 인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가서 인사하는 것도 너무 오지랖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썩 마음이 좋지 않은 이렇게 거의 단절된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 이 삭막하다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음. 그래도 불구하고 또 이 도시의 아파트라고 하는 가옥 구조가 갖는 장점이 많이 있어요. 바로 그런 거, 소위 익명성, 서로 간섭하지 않는 거. 이것도 사실은 그 나쁘지 않은 면도 있어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가 사실은 굉장히 편리해요. 그 한 공간에서 모든 걸, 뭐, 그 의식주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어떤 일상을 다 처리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자, 이런 장단점.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시작된 그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다루지 않았던 챕터에 대해서도 흥미 있는 부분들은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꿈. 제가 지금 저와 같이 하는 병행 독서 코칭 두 번째 수업에서는 꿈을 그 코드로 했던 챕터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요. 꿈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제가 또 이슈로 들어보는 게 뭐냐면, 인종차별에 반대했던 미국의 루터킹 목사 연설 제목이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 내용, 그 인터넷 찾으면 있거든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로 시작되는 그 내용과 그다음에 그것과 연관된 장소가 있죠. 그러니까 이 책이 지금 이 7개 코드 100년 유럽 도시가 바로 그 각각의 유럽의 어떤 도시와 어떤 공간 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터킹 목사가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고 연설했던 그 장소, 그러니까 연설의 내용과 그 장소를 찾아보면서 우리 장병 여러분들 각자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발표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뭐 또 자주 독립국가를 염원하던 김구 선생의 꿈과 같은 그런 공동체 문제도 좋고 개인적인 차원의 바람도 얼마든지 열려 있죠. 그걸 또 하나 이제 간략한 스케치, 사파로 그려보고 부대 내 적절한 공간에 배치하는 그런 활동도 굉장히 좋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우리 담당관님과 이렇게 의논하고 소통을 해서 그렇게 하면 실제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장병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 독후 활동을 이제 간략하게 간단한 이렇게 스케치, 사파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같이 하시죠. 예.
자, 이제 그 다음 차시, 다음 세 번째 3강에는 문학 두 번째 도서죠. 첫 번째는 소설이었고 두 번째는 시에 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번에 이제 선정된 게 이병률 시집 이베리온을 만나자고 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슬픔이라고 하는 어떤 감정을 가시화한 그런 표현한 시어들로 이루어져 있는 시집인데요. 그러나 이별과 슬픔을 다룬 시어들이 결코 어둡거나 무겁지 않다. 이것은 결국은 이것을 넉넉하게 우리 삶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마주하는 그런 하나의 사건들이다라고 이 시인은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슬픔이 가진 폭넓은 스펙트럼을 우리에게 이 시집을 통해서 펼쳐내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는 요 부분 요 마지막 문장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 또 빼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시집과 관련된 이 시집에 들어있는 여러 시들을 또 선정해서 읽으면서 또 제가 이제 우리가 시를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읽는다는 것일까? 시에서 말하는 이의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일까와 관련돼서도 또 제가 조금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지금 병영 독서 코칭 두 번째 시간 이야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자, 제일 앞으로 가보려고 지금 합니다. 예. 3함대, 해군 제3함대 263 해상 감시 운용대 장병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병영 독서 코칭 2강 7개 코드로 읽는 유럽 도시는 이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